안녕하십니까? 심호흡을 크게 쉬시면서 운동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방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주위의 길을 따라 걸어보시는 것도 건강하게 지내시는 한 방법이겠죠? 그럼 지금부터 KUMC TV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기록영화로서는 초유의 관람객 수를 기록한 이승만 대통령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이달 중순 미국에서도 정식 개봉합니다. 다큐 영화로서는 이례적으로 흥행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건국전쟁은 11일까지 누적 관객 25만 관객을 돌파해 대한민국 다큐 영화로서는 최대 관람 기록을 남겼습니다. 영화 건국전쟁 배급사인 다큐스토리는 11일 건국전쟁이 오는 16일 미국 CGV 두 곳에서 개봉하기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상영관은 CGV LA와 CGV 부에나파크 등 두 곳입니다. CGV LA는 2010년 문을 연 CGV 미국 1호점이며 CGV 부에나파크는 LA 남동쪽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크 시티에 있는 2호점입니다. 건국전쟁 상영관은 각각 100에서 150석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국전쟁을 연출한 김덕영 감독은 이 대통령께서 유학 생활과 독립운동을 하셨던 미국에서 영화가 개봉된다니 감개무량하다며 현지 교민들께도 건국전쟁을 통해 이 대통령의 헌신과 열정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기록영화를 관람을 마치고 나온 관객 중에는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알지 못하고 오해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다며 눈물로 감동을 전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이승만의 흔적을 찾아다니며 철저히 객관적인 사실의 바탕을 두고 제작된 본 영화는 감독의 제작 동기가 독특합니다. 김덕영 감독은 이전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을 만들면서 북한이 얼마 전까지도 대한민국을 이승만 괴뢰정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실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온갖 거짓과 악행을 서슴지 않는 북한에 이승만이 여전히 타도의 대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도대체 이승만이 무엇이길래 라는 의문을 시작으로 3년여 동안 이승만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실에 눈을 뜨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건국전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덕영 감독은 북한의 입장에서 이승만 정권은 한반도 공산화 프로젝트에 치명타를 날린 원수로서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친북적인 역사학자들 곧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에 의해 이승만에 대한 온갖 거짓과 왜곡된 역사가 만들어졌고 그 결과 대한민국 스스로가 자국의 건국 대통령을 괴뢰로 인식하도록 하는데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김덕영 감독은 이들을 가리켜 이승만을 죽여야 살 수 있는 자들이라 평했습니다. 참고로 이승만 대통령을 폄하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오히려 악용했던 국내 일부 역사학자들의 강의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2명을 꼽으라 하면 이미 화면에서 보신 도울 김용옥, 그리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역사학 교수이자 역사학자인 박태균 교수 등입니다. 박 교수의 육성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는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하면 직선제하면 뻔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에 문맹률이 높은데 누가 기호 1번 차지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기호 1번이에요. 당연히 되는 겁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굉장히 강한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거고, 김일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 기간을 통해서 반대파들을 숙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동영상 강연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된 건 문맹률이 높은 당시 상황상 기호 한 번을 달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포스터에서 보시다시피 52년 대선에서는 기호 2번을, 56년과 60년 대선에서는 각각 기호 2번과 3번으로 출마했습니다. 역사학자라는 사람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 관해 명백히 잘못된 사실을 대중 앞에서 외친 것입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비난과 왜곡의 중심이 되어야 했던 이승만에 대해 대한민국의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 거짓의 역사를 알면서도 침묵했다면서 이승만에 대한 저주는 반드시 풀고 가야 할 숙제 같은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의 복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과거를 단죄하는 역사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우리는 거짓의 선글라스를 벗어야 한다. 거짓의 검은 선글라스를 벗는다면 우리는 한 노인을 보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정말로 사랑했던 한 노인 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The Birth of Korea의 한국어 제목이 건국전쟁으로 결정된 것은 대한민국은 좌익과 우익의 극한 대립 속에서 실제로 피 흘리는 전쟁과도 같은 치열한 싸움 끝에 탄생하였으며
지난 70년간 남북의 대치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역사의 정통성을 건 한판 싸움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역사 무기와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에 대한 김덕령 감독의 야심찬 선전포고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한강 다리를 끊고 자기 혼자 도망한 대통령, 친일파 정권, 미국의 꼭두각시 등 이승만을 둘러싼 수많은 오명들에 대한 정확한 팩트가 객관적인 사료와 함께 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이번 건국전쟁에 미국 상영에 박수를 보내며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종북, 친북하는 교포들에게 올바른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분명한 지표를 줄 것이며 교포 2세대 이후의 후손들에게도 큰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게 해줄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저희 KUMC-TV는 모든 교포들에게 건국전쟁을 필히 관람하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지난주 6일 하원 공화당이 남북 국경의 위기를 2024년 주요 이슈로 만들려는 시도가 당혹스럽게 실패한 후 하원은 화요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을 또다시 의결했습니다. 표결은 대부분 당론에 따라 214-213으로 통과되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이 시도를 지지하지 않았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표결 전까지 하원은 거의 150년 동안 내각 장관을 탄핵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원 공화당이 오랫동안 탄핵을 추진해온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주장의 핵심은 장관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남북 국경의 위기를 극한 상황으로 치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마크 그린 의원은 하원 표결 후 성명에서 이번 표결로 의회는 그러한 불법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원, 소수의 공화당 의원, 정치권 전반의 법학자들은 하원 공화당의 비난이 이민에 대한 정책적 이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정책 논쟁은 헌법이 탄핵에 요구하는 중범죄나 경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마요르카스 탄핵이 파급 효과를 가져와 향후 탄핵을 정치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화요일 성명에서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특히 상원에서 초당적인 국경 및 이민 협상을 완전히 거부한 후 정치적 스턴트라고 부르며 마요르카스의 국경 처리에 대해 탄핵을 추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상원은 탄핵된 공직자를 해임하기 위한 재판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심의를 언제 열겠다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슈머는 성명에서 상원 의원들이 이달 말 2주간의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다음 날 심의와 투표에서 배심원으로 선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이 배심원으로 선서할 예정이지만 의원들이 재판을 참관할 의향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를 할까 하는 질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결과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북핵 대응을 위해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최종현 학술원 측이 의뢰하고 한국갤럽 실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43명을 대상의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종현 학술원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 상황 인식 2차 여론조사 결과에선 응답자 1043명 중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91%로 지난해 응답률인 77.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북한의 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다탄두각 개목표제 도립체 MIRV 등 미사일 기술은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수준까지 발돋움한 상황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 60.8%가 그렇다 39.3%보다 높았습니다. 지난해엔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긍정 51.3%, 부정 48.7%로 긍정이 근소하게 앞섰는데 올해 들어 긍정이 무려 12%포인트나 낮아진 것입니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 응답 비중은 72.8%였습니다. 북핵 위협 대응 전략 및 효과적 정책 관련한 응답에선 한국의 핵 잠재력 강화 20.6%, NATO식 핵 공유와 유사한 미국과 한국의 핵 공유 20.4%, 한국형 삼축체계 강화 18.7%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도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3.7%로 많았고 2016년처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내세우며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할 것으로 보는 답변 78.2%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일군 당국이 지난달 14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처음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했지만 미사일 완전 추적에 실패했다는 보도가 일본에서 나와 주목됩니다. 4일자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3국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북한 미사일을 종전보다 조기 포착했으나 끝까지 추적하진 못했습니다. 미사일이 레이더에서 소실됐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선 북한 발사 탄도미사일을 미국이 가장 먼저 탐지해 일본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의 조기 경계 위성이 사실을 탐지했고 한국군 레이더가 상승하는 미사일을 포착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추적을 개시했으며 한국군에도 그 내용을 제공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이 발표한 미사일 비행거리에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 측 발표인 1000km 비행했다는 내용과 달리 일본 방위성은 이 북한 탄도미사일이 최소 500km 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 첨단화되고 있어 한미일 대응도 더욱 촘촘해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일의 독자 핵개발 주장에 힘을 실어줄 사례라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는 나이가 상관치 않고 총을 들고 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러한 애국심으로 가득 찬 남성 제1대라는 대중의 오해와 달리 신의화민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예비군 단체입니다. 지난해 6월 창설 이후 6개월 만에 1,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매일 50에서 60명이 신규 가입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장노년층 중심이지만 가입의 나이 성별 조건은 없습니다. 실제 최연소 가입자는 28세부터 최고령 가입자는 82세이고 회원의 5%는 여성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나라가 부르면 우리는 헌신한다는 기치 아래 자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예비 병력화하고 유사시 참전을 목표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운영은 가입자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연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 대표는 재입대는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예비 병력을 자체 관리하다 유사시의 훈련 건강 상태 등의 기록을 국방부에 넘기고 적재적소에 동원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소개했습니다니다. 이들은 병력 공급이 안 되면 북한 등 외국에서 침략 기회를 노릴 수 있다며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1억 5천만 인구를 가진 러시아도 예비역 30만 명을 동원 못해 쩔쩔매는 걸 보면서 만약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는 큰일 났구나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 군의 평시 병력은 2012년 총 64만 9천 명에서 2018년 59만 9천 명으로 5만 명 급감, 2022년엔 50만 명 아래로 다시 10만 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전망은 더 암울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국방연구원 KIDA에 등재된 논문은 2040년 일반 병사 규모는 16만에서 17만 명이며 총 병력은 36만 명에서 37만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두 대표는 연령 인구가 많은 장노년층이 나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어르신이라고 대접받을 생각만 말고 손주들을 위해 뭐라도 하자. 장노년층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볼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단체 설립 전 사전 조사도 치밀하게 하였습니다. 국내 55세부터 75세까지 남성 690만 명 중 1%만 자원해도 7만 명 가까운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섰었다고 밝혔습니다. 여론도 우호적이었습니다. 50세부터 75세 성인 남녀 700명에게 국가안보위기 발생 시 동원예비군으로 다시 복무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찬성이 57.3%였습니다. 동원예비군 복무 등록 운동 참여 의사를 묻자 61.4%가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니어아미는 지난해 11월 첫 단체 입영훈련을 했습니다. 57세부터 75세까지 총 19명의 훈련병이 사격훈련과 시가지 전투 등을 체험했습니다. 지난달엔 선착순 100명을 받아 신년 교례를 겸한 행군대회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15시간 만에 접수가 마감될 만큼 인기가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참가자 대부분 직업 군인 출신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환경미 화원과 사무직, 교직원 등 직업은 다양하였습니다. 교장으로 은퇴한 올해로 78세인 민기용 씨는 1월 행군 당시 분대장을 자처했습니다. 윤 대표는 민 씨가 평소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니 믿고 맡겨 달래서 봤는데 얼마나 운동을 하는지 종아리 근육이 젊은 사람처럼 단단하더라라며 행군 정도는 거뜬했다고 전했습니다. 신체 나이를 무시할 수는 없을 터 병력으로 활용하기엔 무리라는 일각의 우려에 윤 대표는 요즘에 시니어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단호하게 맞받았습니다.
그는 지금 전국의 산에 가보면 20대보다 빨리 온 산을 뛰어다니는 60대들이 천지다라며 매일 등산도 하는데 1년에 훈련 몇 번을 왜 못 받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실제 훈련 뒤엔 힘들다는 하소연 대신 뿌듯하다는 후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제대한 남성들은 수십 년 만에 다시 하는 훈련에 감회가 새롭다,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처음 훈련을 한 여성들도 도움될 만한 좋은 경험,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뿌듯하다라며 의지를 다졌다고 했습니다. 장성 출신도 이곳에선 똑같은 병사입니다. 문성철 예비역 준장은 이력을 밝히지 않은 채 함께 행군하다 동료들과 대화를 하다 뒤늦게 정체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윤 대표는 장성 출신임에도 일반 병사와 같이 훈련에 임했다며 사회에서 갖고 있던 직위를 떼고 원점에서 함께 헌신하는 시니어아미 정신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설립 초기라 부족한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두 대표는 올해 가입자 건강 상태와 훈련 내역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방 조직도 만들고 연 1회 이상 정기 훈련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섣부른 편견은 사절이라고 합니다. 윤 대표는 태극기 부대화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들어 시니어아미 헌장의 정파적 행동을 배격한다는 지침을 포함시켰다고 했습니다. 시니어 아미의 성공 여부를 예단하긴 이르다고 하며 두 대표는 저출생은 모든 국민에게 닥친 문제이고 우리가 고심해서 내놓은 해결책이 시니어아미다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조용히 실천하다 보면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상 오늘의 KUMC TV뉴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KUMC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의견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것을 지향하고 정론에 근거하고 미래에 대한 소식을 타인보다 한 걸음 더 빨리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설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많은 후원을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